자, 이번 시간은 교재 108페이지예요. 108페이지. 부동산 시장 기출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번, 3번, 5번 볼 거예요. 1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묻습니다. 옳은 것은 1번요.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 조절이 쉽지가 않아서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맞는 말이죠. 바로 정답 1번입니다. 유의할 점은요. 1번은 맞는 지문인데요. 자, 요 단어를 조심하세요. 수요와 공급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격 왜곡은요. 단기에 발생해 단기. 만약 얘를요. 장기로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격 왜곡은 단기에 발생하지 장기란 말은 다 틀린 말이 돼요. 요거 조심하시고요. 일단 정답 1번입니다. 2번요. 부동산 시장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지역에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한다. 아니죠. 다수가 아니고 소수죠. 소수의 판매자와 소수의 구매자가 존재합니다. 틀렸고요. 3번요.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상품별로 시장 조직화가 가능하다. B자가 빠졌죠. BBB. 따라서 개별성 때문에 비조직화가 됩니다. 틀렸고요. 4번. 부동산 거래는 그 성질상 고도의 공적인 경향, 말도 안 되죠. 사적인 경향이죠. 사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틀렸고요. 5번.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 즉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균질적인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 아니죠. 지역적으로 가격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균질적이 아니고 비균질적인 가격은 달라집니다. 비균질적인 가격이 형성됩니다. 옳은 것은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문제 3번요. 자, 3번은요. 문제 보기 전에요. 언제 나왔습니까? 26회요. 5번은 언제 나왔어요? 27회. 그러니까 3번은 26회, 5번은 27회 나왔죠. 요 문제 보시면서 올해 시험도 나온다면요. 요 수준밖에 안 나와요. 수준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3번 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은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혹은 지역적 시장성이 존재한다. 맞는 말이죠. 지역적 시장 맞는 표현이고. 2번요.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여기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쉬운 말로 정보의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은 왜곡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3번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자, 무조건 할당 효율 시장만 나오면요. 초과인이 없는 시장입니다. 초과인이 없다 떠올리시고요. 그러면 이는 부동산 거래 은밀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은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니고 낮아지겠죠. 왜? 초과인이 없으면요. 왜곡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틀렸죠. 정답 3번 틀렸고요. 4번. 부동산 거래 비용의 증가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에 진입과 출입에 제약을 줄 수가 있어서 불안전 시장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맞는 말이죠. 5번요. 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 상품의 표준화를 어렵게 한다. 비표준화 맞네요. 개별성은 시장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한다. 맞는 말이죠. 틀린 답은 3번 틀렸고요. 5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첩시 가치에 반영하는 것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2번과 3번은요. 강성 효율적 시장 설명인데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 공표되지 않는 정보까지 반영이 된다. 여기서 공표된 정보는요. 과거와 현재를 말해요. 과거, 현재.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미래를 말하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맞습니다. 3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다. 맞는 말이죠. 4번요. 약성 효율적 시장은 자, 현재 가치의 과거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초과이윤은 획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바로 4번 틀렸네요. 5번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정보까지도 지치시 가치에 반영이 되므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도
초과에는 얻을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따라서 4번 틀렸습니다. 원칙적으로 초과 이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3번, 5번 보니까 26회, 27회 이런 문제가 그다지 어렵게 나오지가 않고 있잖아요. 득점이 충분히 가능하죠. 문제 6번 볼게요. 6번은 계산 문제예요. 25회 때 나왔습니다. 정보 가치고는 계산 문제예요. 지금 6번 문제 있죠. 25회 때. 이 문제는요. 제가 2번 풀어드렸어요. 똑같은 문제를요. 계산 특강 때 풀어드렸고 3월 달에 풀었고요. 2번 풀었기 때문에 3번 번거롭게 반복해서 풀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이 정보가치만큼은 따로 예상 문제에서 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걸로 문제를 대체합니다. 다만 이 정보가치 있죠. 정보가치가 25회 때 나왔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요. 26, 27, 28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29, 30 이 중에서 충분히 출제 가능하거든요. 가시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 나면요. 반드시 득점해야 됩니다. 때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충분히 대비하시고요. 예상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장은요. 여기까지가 기출문제가 되고요. 바로 예상 문제 넘어가죠. 부동산 시장의 예상 문제는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자, 117페이지 볼게요. 예상 문제. 자, 문제 2번부터 볼게요. 2번. 예? 뭐 덜 푼 거 있어요? (114페이지까지) 제가 뭐라고 했었어요? 체크했다고요? 아, 이거는 입지 선정 진도 안 나갔잖아요. 시장 먼저 보고. 지금 12번, 13번 다 체크했잖아요. 얘는 114페이지 가라겠어요? 아, 진도표가요? 기출문제만 표시가 됐나 봐요. 아, 너무나 충실히 따라오셨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 그래도 일단 그 예상 문제는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페이지는 제가 아마 착오가 된 것 같아요. 예상 문제까지 되는데 저는 뭐 말인지 몰랐거든요. 진도표가 114이 되는가 봐요. 아, 그렇다면 예상 문제는 봐야 됩니다. 일단 체크된 거는 봐야 되기 때문에 진도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량이 많아진 거예요. 복습량이. 예. 자, 예상 문제 봅니다. 2번부터 볼게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 시장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기준적인 완전 경쟁시장 분석이 필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2번요. 완전 경쟁시장 조건이 있죠. 암기했죠. 뭐 동자다정, 동질성,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 완전한 정보. 4가지 맞죠? 옵니다. 3번요. 부동산 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은 시장성이 변하더라도 수요 공급 조절이 쉽지가 않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에는 가격 왜곡이 생길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4번요. 4번은 이런 문제가 우리 시험은 한 2번 정도 지문 나온 걸로 기억납니다. 부동산 시장은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맞습니다. 자금의 유용성은 은행의 융자 대출을 말이요. 그러면 이자가 필요하죠. 따라서 이자율과 같은 금융비용 저하는 여기까지가 뭐 바로 이자율 하락을 말이요. 이자율이 하락하면요. 수요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 맞죠? 이자율 하락은요. 공급자 비용을 감소시키는 만큼 공급은 증가돼요, 감소가 돼요? 공급은 증가죠. 공급 감소 틀렸습니다. 공급 증가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하자면요. 이자율 하락은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시킵니다. 틀렸죠? 정답 4번이요. 5번.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 시장은 BBB 따라서 비공개, 비표준화, 비수익성이 나타난다. 맞는 말이죠. 4번 틀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3번, 4번, 5번 보겠습니다. 3번요.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다음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관련된 자연적 특성을 열거한 것이다. 연결이 틀린 것은 묻습니다.
자, 1번하고 2번, 4번 볼까요? 1번, 2번, 4번은요. BBB 보이죠? BBB. 1번 비공개성, BBB는 모두가 개별성이라고 했죠. 개별성. 따라서 비공개성, 개별성 맞습니다. 2번 비표준성, 개별성이죠. 비동결성 같은 말이잖아요. O입니다. 4번요. 비조직성, 개별성이죠. 하면 대체성 틀렸지. 비대체성이죠. B자가 빠졌죠. 4번 틀렸고요. 3번 보게 되면요. 외부 효과성은 위치의 고정성, 부동성 맞죠? 한 개 더 추가하면 인접성도 들어가야 되겠죠. 맞는 말이고요. 5번요. 수요 공급 조절의 곤란성은 부정성이죠. 같은 말로 비생산성 맞는 말입니다. 정답 4번 틀렸고요. 문제 4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하여 틀리게 기술한 것,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 부동산 시장은 분산의 위치, 규모, 용도에 따라서 부분 시장이 형성되면서 시장의 세분화가 나타난다. 맞는 말이죠. 2번 부동산 시장의 법적, 행정상 규제는 규제하는 만큼 단기적으로 시장의 수요 조절 기능을 저해하기도 한다. 맞죠? O가 되고요. 3번요. 부동산 시장도 외부 효과에서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시장 실패하게 되면요. 종류 5가지 못생긴 외모 어떻게 암기했다? 불공정 외모에서 불안전 시장,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외모, 외부 효과, 규모의 경제. 따라서 외부 효과도 불공정 외부가 이유가 됩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4번요.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유사성과 대체성 성질 때문에 완전 경쟁력으로 분류가 된다. 문장이 전체가 틀렸는데요. 자, 유사성과 대체성은 시장 특성과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자, 유사성이 아니고 이질성입니다. 또 대체성이 아니고 비대체성입니다. 얘를 한꺼번에 합치게 되면 바로 개별성을 말해요. 개별성. 부동산은 개별성 특성 때문에 완전 경쟁시장이 될 수가 없죠. 이것 때문에 바로 불완전 경쟁시장이 됩니다. 따라서 문장이 틀렸죠. 이질성과 비대체성 때문에 불완전 시장으로 분류가 돼요. 4번 틀렸고요. 5번요. 과거 정보가 가격에 정확히 반영이 되면 약성 효율적 시장 연결이 맞습니다. 정답 4번 틀렸고요. 자, 문제 5번은요. 시장의 기능을 묻습니다. 기능은 암기했죠. 자고가 정량이죠. 자, 자고가 자원 배분 기능, 교환 기능, 가격 창조 기능인데 3번 거래 비공개 기능 틀렸죠. BBB가 붙게 되면 기능이 아니고 특성. 3번은 특성이죠. 다음에 정량, 정보 제공 기능, 양과 질의 조정 기능 모두가 맞죠.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1번과 12번 볼게요. 11번요.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묻습니다. 1번요. 시장이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기술적 분석 연결이 맞죠. 기술적 분석에서 밝혀진 지표로서는 결코 정상인은 얻을 수가 없다. 문장이 틀렸죠. 결코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정상인이 아니고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틀렸죠. 2번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 하는 순간 무조건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할당 효율적이면 투자자가 기회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우수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획득할 수가 있다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앞뒤가 안 맞죠. 초과를 얻을 수 있으면요. 비할당이지. B자가 빠졌잖아요. 비할당 효율적 시장의 설명입니다. 틀렸고요. 3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정보비용은 필요하다고 필요 없죠. 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정보비용은 필요 없습니다. 틀렸고요.
4번요. 부동산 시장도 정보에 있어서 할당 효율적 요소가 있다. 맞는 말이죠. 부동산이 할당 효율적이면 초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초과이 없게 되면요. 이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는 건절될 수가 있겠죠. 건절될 수가 없다가 아니고 투기는 건절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5번 정답이죠.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은 준강성까지의 효율적 시장 맞습니다.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맞는 말이죠. 정답 5번입니다. 문제 12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과 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입니다. 옳은 것은 1번요.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 투자자가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것은 초과이익이 있으면요. 비할당이죠. 따라서 시장이 불안전하고 독점적이기 때문이 아니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할당 때문입니다. 틀렸습니다. 2번요.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강성까지의 효율적 시장이다. 아니죠. 준자가 빠졌죠. 준강성까지의 효율적 시장이죠. 틀렸고요. 3번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기본적 분석을 하게 되면 정상 이상의 수익, 즉 초과이익은 올릴 수가 있다가 아니고 없다. 초과는 없다고 했죠. 틀렸고. 4번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제시장만 의미한다. 만자를 빼야 되겠죠. 완전 경제시장뿐만 아니라 불완전 시장도 얼마든지 할당 효율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없다 틀렸죠. 그래서 있다. 틀렸습니다. 5번요. 부동산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 못하기 때문이지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다. 맞는 말이죠. 정답 5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자, 문제 14번 볼게요. 14번 문제가 정보가치 구하는 계산문입니다. 자, 이 문제로서 이제 풀어보겠는데요. 이 문제가 최근에 25회 때 문제가 나왔고요. 26, 27, 28 계속 안 나왔거든요. 29, 30 올해 내년 충분히 가시권입니다. 나오면요 꼭 득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3개월 하고 열흘 남았잖아요. 100일 남았잖아요. 계산 문제가 딱 나오면요. 감각적으로 머리보다 손이 먼저 가야 됩니다. 계산 문제는요. 그만큼 숙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고 미련 없이 문제가 딱 나왔다면요. 바로 공식 팍 돌리고 손으로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만큼 숙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딱 나왔다면요. 어떻게 푸느냐. 흐름 아시죠? 첫 번째, 현재 가치 구하기. 두 번째, 정보 가치 구하기. 그러면 현재 가치 구하는 것은요. 무조건 현가화 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현가화 시키는 공식 아시죠? 1 플러스 R에 N성분의 1. 이걸로 현가화 시켜주면 되고요. 다음에 정보 가치는 확실 빼기 불확실입니다. 이거부터 바로 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문제 보고요. 자, 공식을 대입합니다. 문제 볼게요. 1년 후에 혁신도시가 들어설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정보 가치 묻잖아요. 보기 지문 볼게요. 1년 후에 혁신도시가 들어설 확률이 60%면 안 들어설 확률 몇 프로? 40%. 두 번째, 혁신도시가 들어선다면 자 4억 6천만 원 되고요. 들어서지 않는다면 3억 4,500입니다. 세 번째, 할인율, 요구수는요 15%이다. 분석합니다. 어떤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가 1년 후에 혁신도시가 들어선대요. 자, 혁신도시가 들어선다면 토지 가격 얼마? 4억 6천만 원입니다. 들어서지 않는다면 토지 가치는 3억 4,500만 원입니다. 들어설 확률 몇 프로? 60%, 0.6. 안 들어설 확률 나머지 40%. 이만큼이
1년 후 미래 가치를 말해요. 이것에 뭘 구하자? 현재 가치를 구하자. 따라서 현가화 시키자는 말입니다. 이때 기간은 1년입니다. 요구순일 몇 프로? 15%죠. 0.15가 돼요. 정리하면 1.15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이걸로 현가화 시켜주면 돼요. 따라서 현가화 시키자. 곱하기 1.15분의 1. 이렇게 현가화 시켜주면 돼요. 그럼 위에 거는요. 2억 4천만 원 나와요. 아래쪽은요. 1억 2천만 원 나오죠. 합치니까 전체 현재가치가 얼마? 3억 6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치가 3억 6천만 원 나왔습니다. 자, 이때 현재 가치가 바로 불확실할 때 가치를 말이에요. 왜? 60%니까요.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면 확실할 때만 가면 되겠네요. 확실하다, 100% 확실하대요. 확률 바꿔주면 되겠죠. 100% 확실하면요. 얘가 바로 100%다. 1이 되고요. 얘는 제로가 됩니다. 그럼 이제 계산은 달라지겠네요. 이것을 100% 현가화시키면 4억이 나오고요. 얘는 0이니까 제로가 돼요. 합하니까 얼마? 4억입니다. 확실할 때 가치 4억이 되고요. 빼니까 차이가 얼마요? 4천만 원. 따라서 정보 가치는 4천만 원입니다. 자, 정답 4천만 원 되고요. 정답 3번입니다. 자, 시장은 여기까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보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차트가 입지 및 공간 구조로입니다. 그러면 요약 내용부터 먼저 봅니다. 요약 내용. 교재는 102페이지. 102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102페이지. 자, 목차 02번 입지 및 공간 구조론. 보통 최근에요. 세 문제가 잘 나와요. 세 문제. 그러면 오늘은요. 입지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공간 구조론 다음 주 공부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입지 선정까지를 정리합니다. 자, 1번 용도별 입지 조건은 표가 나와요. 그러면 얘는요. 뭐 가볍게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주거지역은 쾌적성과 편리성을 중시하고 상업지역은 수익성을 중시하고 공업지, 농지, 임지는 주로 생산성을 중시하더라라고 가볍게 연결하시고요. 자, 목차 02번요. 주거지역의 입지 선정입니다. 주거지역. 주거지역은요. 2번이 있죠. 한 줄 모두 밑줄입니다. 최적의 주거입지는 한 개 주거비용 이꼴 한 개 교통비용이 일치가 되는 점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얘는요. 항상 그래프로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프를 볼게요. 자, 그래프가 조금 특이해요. 둘 다 우하향망인데 하나는 가파른 우하향입니다. 하나는 완만한 우하향입니다. 가파른 우하향은요. 한 개 주거비용이 되고요. 완만한 모양은요. 한 개 교통비용입니다. 그러면 주거비건, 교통비건 앞에 한 개자가 붙죠. 영어로 마지널이 되고요. 한 개자가 붙기 때문에 무조건 한 단위당 개념이죠. 그러면 단위당 주거비, 쉬운 말로 단위당 임대료, 또 쉬운 말로 평당 임대료. 얘는요, 단위당 교통비를 말이에요. 그럼 둘 다 거리가 멀수록 비용은 점점 감소하잖아요. 내려가더라.
그 내려가는 이유까지 알아야 됩니다. 상식적이죠. 왜냐? 주거비가 평당 임대료가 비싸다 싸다? 얼마나 비싸요? 거리가 멀수록 임대료가 비싸다 싸다?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 우하향 감소가 되고요. 다음에 단위당 교통비요. 단위당 교통비는요. 자, 단위당 1km 따져볼까요? 1km. 도심지에 1km 거리가 있고요. 아주 외곽지에 똑같은 1km 같습니다. 단위당 교통비는요. 도심지와 외곽지는요. 연비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어느 쪽이 연비가 많이 먹힌다? 도심지가 기름값 많이 먹히죠. 교통이 늘 체증이 되니까요. 외곽지는 적게 먹혀요. 얘는 많이 먹히고 얘는 적게 먹히니까 이어주니까 완만하게 이렇게 감소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양자가 일치하는 점에서 최적의 주거입지가 돼요. 그러면 왜 일치하면 최적이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요 지점을 D1 잡고요. 가까이 있다 D2가 되고요. 멀리 있다 D3입니다. 요것만 비교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아주 멀리 여기에 우리 집이 있대요. 아주 멀리 있어요. 주거비가 많아요. 교통비가 많아요. 교통비가 많잖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최적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은요. 단위당 주거비보다 단위당 교통비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 교통비가 많게 되면요. 이사가면 더욱더 외곽으로 이동한다. 도심으로 이동한다. 도심으로 이동합니다. 반복합니다. 교통비가 많으면 멀리 있으니까 뭐 도심으로 이동하다. 교통비를 줄여야 됩니다. 다음에 시내 가까이에 우리 집이 있어요. D2 지점입니다. 가까이 있으면요. 단위당 주거비가 많다. 교통비가 많다. 주거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주거비가 많습니다. 주거비가 많더라. 여기서 이사 가면요. 더 도심으로 이동한다. 외곽으로 이동한다. 외곽으로 이동합니다. 주거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 더도 말고 주거비 줄이자. 교통비 줄이자. 양자가 일치하는 점으로 최적의 주거 입지가 돼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 기역, 니은, 디귿번이 있죠. 기역번은요. 주거비가 많아요. 교통비가 많아요. 교통비가 많죠. 밑줄 하시고요. 교통비만 밑줄. 교통비가 많으면요. 멀리 있잖아. 그러면 도심으로 이동 밑줄. 니은번은요. 주거비가 많아요. 교통비가 많아요. 주거비가 많다. 밑줄 하시고요. 그러면 가까이 있잖아요. 이때는 외곽으로 이동 밑줄 하시고요. 따라서 양자가 일치하는 점이 최적의 주거입지가 돼요. 3번요. 한 개의 주거비와 한 개의 교통비는 밑줄입니다. 모두 우하향 밑줄. 출제에서 문제 이렇게 나와요. 한 개의 주거비는 우하향인데 한 개의 교통비는 우상향. 엉터리 문장입니다. 둘 다 우하향입니다. 4번도 모두 밑줄 하세요. 소득의 증가와 교통의 발달은 최적의 주거입지를 더욱더 외곽으로 이동시킨다. 외곽 동그라미. 외곽에다 적어줄래요? 도심 X. 도심으로 이동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럼 얘는요, 또 이해만 하시면 돼요. 설명드릴게요. 소득이 증가합니다. 교통이 발달합니다. 소득 증가와 교통의 발달은요, 최적의 주거 입지를 더욱더 외곽으로 이동시킨대요.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예를 들면 교통이 발달합니다. 교통이 발달하면요. 교통의 발달은 주거비와 관계된다. 교통비와 관계된다. 교통비지. 따라서 교통이 발달되는 만큼 단위당 교통비는 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지.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교통이 발달해서요. 단위당 교통비가 감소가 되면 교통비 감소는요. 이것에 우측이동, 좌측이동. 교통비 감소. 우측하면 큰일 나요. 무슨 이동? 좌측이동 감소. 예. 얘가 바로 교통의 발달입니다.
따라서 교통이 발달하면 교통비가 감소가 된다. 뭐 좌측에도 얘가 교통의 발달입니다. 그 결과 일치하는 점은 빨간 점이 되겠네요. 따라서 교통이 발달한 만큼 최적은요 노란 점에서 이렇게 더욱더 외곽으로 이동시킨다는 말입니다. 얘를 말이에요. 자, 최적의 위치는 여기까지 그림은 최근 이론이기 때문에 자 충분히 이해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목차 03번 넘어가죠. 공업 입지가 돼요. 공업 입지는요 1번 배버의 최소 비용률은요. 얘가 4번 나왔거든요. 출제가 잘 되는 편입니다. 배버 앞에다가 별표 1개 하시고요. 자, 배버의 최소 비용률은 동그라미 1번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공장 입지는 밑줄 하세요. 최소 운송비가 드는 지점 밑줄. 3번 볼까요? 배버는 산업 입지의 주요 인자가요. 3가지가 있죠. 단어 3개 모두 밑줄 하세요. 수송비, 노동비, 집정력이 있는데 이 중에서요. 수송비만 동그라미. 셋 중에서 수송비를 가장 강조합니다. 틀린 말은요. 집적력을 가장 강조한다. 틀린 말이죠. 바꿔서 물어요.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배버의 공장 부지의 입지 요인인데요. 표가 나와요. 원료 지향령 입지하고요. 시장 입지가 나와요. 원료 입지와 시장 입지는 제가 분명히 암기시켜드렸죠. 어떻게 암기했다? 보정시 국감은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따라서 보정시 국감원 하게 되면 보정시 시장 입지가 되고요. 국감은 원료 입지가 돼요. 보정시 시장 입지는 어떤 원료, 보편 원료가 많으면 시장 입지가 되고요. 어떤 산업, 중량, 정가 산업은 시장 입지가 돼요. 그다음에 국감은 원료 입지는요. 어떤 원료, 국지 원료가 많으면 원료 입지가 되고 어떤 산업, 중량, 감소 산업이면 원료 입지가 된대요. 표를 보니까 나와 있죠. 자, 표를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원료 입지는요. 자, 두 번째 간 국지 원료가 많으면 원료 입지. 다음에 올라가서 중량 감소 산업이면 원료 입지가. 국감원 나왔잖아요. 오른쪽 보정시 보이죠. 보편 원료가 많으면 중량, 정가 산업이면 시장 입지가 돼요. 여기까지 정리되었고요. 자, 세 번째 원료 지수, 네 번째 입지 중량 2개 묶어주고요. 배버의 원료 지수는 분자분모 제가 암기시켜드렸죠. 무슨 시장? 국제시장. 국제. 따라서 국지 원료 중량 나누기 제품 중량은 원료 지수가 돼요. 얘는요. 1보다 크다. 1 동그라미. 1보다 크면 국지 원료를 많이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료 입지가 되고요. 거꾸로 1보다 작으면 반대로 시장 입지가 됩니다. 다음에 입지 중량은요. 2 동그라미. 앞에서 원료에서 1에다가 1만 대주면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2보다 크면 원료 입지가 되고 2보다 작으면 시장 입지가 됩니다. 목차 2번 내려가죠. 자, 공업지역의 입지 인자가 납니다. 그러면 바로 1번이 있죠. 입지 인자. 체계도가 나와요. 여기서도 문제가 2번 나왔거든요. 그러면 입지인자 종류가 2가지인데요. 경제적 인자와 비경제적 인자가 나와요. 양자의 차이점은요.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가 있으면 경제적 인자가 되고요.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가 없으면 비경제적 인자가 돼요. 결론, 빗자가 붙은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따라서 비경제적 인자 모두 밑줄 하세요. 사회적, 정치적, 국방적 가치, 개인의 선호 모두가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비경제적 인자가 됩니다. 올라가세요. 경제적 인자는 크게 2가지죠. 수입 인자와 비용 인자인데요. 다시 비용 인자가 또 2개 있죠. 수송비 인자와 비수송비 인자. 비 나왔죠. 빗자가 붙은 것 조심하자. 모두 밑줄 하세요. 비수송비 인자는요. 임대료나 택지비를 말이에요. 얘는요.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 시험은요. 비수송비 인자는 경제적 인자에 속한다. 비경제적 인자에 속한다. 경제적 인자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임대료와 택지비와 같은
비수송비 인자는 비경제에 속한다. 틀린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었고요. 네모 4번 내려가죠. 상업지역의 입지선정입니다. 1번요. 상권이론. 여기서의 문제가 무려 18번 나왔어요. 앞에다가 별표 3개 하시고요. 자, 얘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 항상 나온다고 보세요. 1번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 2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바로 4번요. 허프의 확률 모형. 자, 이런 정도 확인합니다. 1번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요. 2번이 가장 중요하죠. 중심지의 성립 조건은요. 모두 밑줄입니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크고 최소 요거치는 작아야 됩니다. 최소 요거치, 요거 동그라미. 요거는 무조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4번 볼까요? 중심지의 내용. 자, 기역번 고차원 중심지 그리고 저차원 중심지가 나오잖아요. 얘는요. 이 그림 바로 떠올리자. 그림요. 삼각형 기억나실 거예요. 얘를요. 3등분이에요. 가장 위에 있는 것이 고차원 중심지. 가장 아래쪽은요. 저차 중심지. 가운데가 중차원 중심지가 돼요. 예를 들면요. 고차 중심지는 서울의 시청. 시청은 한 개밖에 없잖아요. 서울시 전역을 상대로 하니까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거리가 멀어요. 아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음에 저차는 정반대로 동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말이에요. 얘는요. 동네가 작아요. 그래서 규모가 작다. 거리가 가깝다. 단순 기능만 수행합니다. 가운데 구청이 있죠. 이렇게 얘를 연결하시고요. 결국 저차, 중차, 고차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많아진다, 적어진다. 적어지니까 피라미드형을 이루게 됩니다. 얘가 바로 항목 2개예요. 따라서 기역번 고차 중심지일수록 거리가 멀죠. 규모가 크고요. 다양한 기능을 가지게 되고 니은번 저차에서 고차로 올라갈수록 중심수가 줄어드니까 피라미드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 2번 내려가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얘는요. 1번 제목을 밑줄입니다. 도시 단위의 상권 이론 밑줄. 항상 도시를 비교합니다. 2번은요. 전제 조건은 빈출이죠. 자주 나와요. 두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은 두 도시의 밑줄입니다. 인구의 비례 밑줄. 끝에 보면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밑줄. 아주 잘 나오고요. 이것을 공식으로 표현한 것이 네모 박스 공식입니다. 고객 유인력 이꼴 공식을 동그라미 합니다. 인구 수 나누기 거리의 제곱입니다. 3번요. 상권의 경계 항목 2개 있죠. 니은번이 출제가 2번 되었어요. 자, 지문 기억합니다. 만약 A 모두 밑줄 하세요. A 도시가 B 도시보다 2배나 크다. 크다면요. 2배나 크면요. A 쪽으로 루트 2만큼 멀어집니다. 많이 잡았다는 건데요. 루트 2가 1.4죠. 따라서 A 쪽으로 멀대요. 그러면 A 쪽으로 멀면요. B 쪽으로는 멀어요, 가까워요? 화살표 적어줘. B 가깝다 적어줘. 우리 시험은요. A를 안 묻고 B 가깝다. 얘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B 가깝다 기억하시고요. 그래 4번입니다. 허퍼의 확률 모형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계산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허퍼의 확률 모형은요. 화살표 적어줍니다. 미시적 분석입니다. 거시적 분석이 아니고 미시적 분석인데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소비자 행동 하나하나를 중시하니까 미시적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허퍼의 확률 모형은요. 오른쪽 박스 공식이 있죠. 얘가 너무 중요해요. 공식 동그라미 합니다. 매장 면적 나누기 거리의 제곱인데 이때 제곱은요. 공간 마찰 계수를 가리킵니다. 계산 문제 잘 나와요. 네모 밑에 동그라미 3번 볼까요? 3번도요. 지문이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게 되면
인근의 저차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 지나칠 밑줄. 지나칠. 인근의 저차를 지나칩니까? 선택합니까? 지나친다고 했죠. 선택 X. 그래서 인근의 저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목차 2번요. 점포의 종류가 나와요. 점포 종류를 보게 되면 자, 1번요. 입지 유형별 점포가 4가지가 있죠. 집심성 점포, 집재성 점포, 산재성 점포, 국부적 집중성 점포. 그래서 표를 보면 얘가 쭉 나오잖아요. 얘들도 차근차근 비교해서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2번 내려갑니다. 공간 균배 원리예요. 공간 균배 원리는요. 1번, 2번 2개 묶어주고요. 얘도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어요. 시장이 좁고 지읒 동그라미. 소의 교통배통이 작은 경우 지읒 동그라미. 그러면 집심 입지 지읒 동그라미. 좁고 작으면 집심 입지 지지지 기억나시죠? 2번은요. 지읒자가 안 들어가요. 시장이 넓고 탄력성이 크면 분산 입지가 돼요. 까지를 비교합니다. 3번 목차 내려가죠.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입니다. 1번과 2번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2번은 중요해요. 2번 동그라미. 자, 2번은 가능 매상과 추계 방법인데요. 먼저 1번 먼저 봐요. 부지 선정 5단계 순서가 5가지 나오죠. 얘는요. 아직까지는 출제가 안 되어서요. 그러면 1단계가 기존 부지를 분석합니다. 2단계부터는요. 요거잖아요. 가장 크게 잡자 도시를 분석합니다. 다음에 더 좁혀서요. 좁혀서 걸린 분석이 되고요. 더 좁혀서 대상 걸린 지역 선정, 더 좁혀서 대상 부지를 선정. 점점 좁혀 나가는 순서가 돼요. 다음에 괄호 2번요.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은요. 나온다면 꼭 득점하시고요. 자, 종류는 암기시켜드렸죠. 비유 중에 회 먹다가 체했다 해서 뭐 비유중 회체라고 암기했잖아요. 비율법, 유추법, 중명 모형, 회기 모형, 체크리스트 활용입니다. 비유중 회체 5가지입니다. 특징을 보게 되면요. 먼저 비율법은요. 맨 끝에 보시면 주간 개입이 가장 크다 밑줄. 주간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방법 비율법입니다. 유추법은요. 화살표 밑줄입니다. 등 간격의 격자망 밑줄 하시고요. 격자망을 그려서 1차 상권, 2차, 3차 상권으로 분석하면 유추법이 되고요. 중력 모형은요. 두 물체 간의 인력은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을 원용하여 매상고를 추계하는데요. 여백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수정 이미지 계수 적어주고요. 따라서 핵심 단어는요. 수정 이미지 계수 단어가 나오면요. 중력 모형을 가리킵니다. 이건 뭐냐면요. 주로 이론 매상고 그리고 실제 매상고가 있어요. 얘가 현실적으로 일치가 안 됩니다. 불일치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충분히 조정하는 것이 바로 수정 이미지 계수가 됩니다. 여기 이런 내용들이 바로 중력 모형의 설명입니다. 다음에 회기 모형입니다. 회기 모형은요. 자, 괄호를 모두 밑줄 하세요. 매상고의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가 되고요. 결정되는 값 매상고는 종속 변수가 돼요. 따라서 독립 변수로부터 종속 변수 값을 구하면 무조건 회기 분석 또는 회기 모형 이렇게 부릅니다. 자, 비유 중 회 4가지 보았고요. 3번 체크리스트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